예, 소개해 주신 이윤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현배입니다. 회복기 재활병원의 이해와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이 거의 다 제가 경험했던 부분에서 출발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좀 뭐 지겨우시거나 그러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강의를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여튼 실제 병원을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수익이 악화되면서 직원 퇴직금 적립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호랑이에서 내리고 싶은데 내리면 물려 죽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병원장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06년에 재활병원을 3명이서 재활학과 전문의가 같이 개원을 했었고요. 당시 처음부터 이제 재활 전문 병원을 지향했기 때문에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차별화는 결국엔 병원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개원한 다음에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조금 될 만하면 한 2-3년 정도는 굉장히 어렵고 또 될 만하면 2-3년 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마치 뭐 우주에 수가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뭐 급성기 병원 제도의 수가의 일부를 받아서 뭐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0년간 재활병원을 유지한 병원들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재활병원을 목표로 해서 개원을 하셨다가 조금 더 어쨌든 운영이 좀 편한 쪽으로 전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병원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재활병원에서 환자를 2달 또는 3개월 넘어가면 뭐 심할 때는 그렇고 최소 6개월이 지나가면 입원료를 50%를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거의 뭐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는 심사에 따라서 2-3년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담당자가 바뀔 때도 심사 규정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병원 하나 두 개가 사라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자체적인 어떤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재활병원이 과연 정체성이 필요한 정체성이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PPT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걸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회복기 재활병원이란 과연 이제 무엇이냐, 이제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 병원 이제 슬라이드 발표를 복지부나 이제 다른 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여러 군데서 발표할 때 이제 썼던 슬라이드인데요. 러스크는 이제 하워드 러스크 박사님이 재활의학의 아버지이신데 저희 스승님의 이제 스승님이셨거든요. 레지던트 때 이제 담당하셨던 교수님이셔서 이제 무협지 용어로는 사조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사조님이십니다.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후진국에서는 당연히 전달 체계가 없습니다. 뭐 급성기 이후에는 기능이 좋아지던 아니면 장애가 남던 다 집에서 수용하는 구조고요. 집으로 못 간 사람은 산에 가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전달 체계가 없었고요. 중진국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가정에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 집에서 수용할 수 없는 구조가 생겼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생기게 됐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결국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 목표로 세운 병원이 아니어서 고령화 플러스 낮은 재택 복귀율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2000년대부터 회복기 재활 병동 또는 회복기 재활 병원을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가 집으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을 최대한 아급성기 재활병원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최대한 집으로 많이 돌려보내고 6개월이나 뭐 이제 이 정도 치료해보고 호전이 안 되면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큰 해결책의 하나로 이제 회복기 재활병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전달 체계에서는 저런 고민을 했었고 과연 회복기 재활병원이란 어떤 병원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 스스로 고민을 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회복기 재활병원의 목표는 첫 번째가 기능 호전, 두 번째가 재택 복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단 한 명 한 명한테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대 여명의 의료비를 감소시켜서 결국 사회의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게 재활병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활병원의 이제 정체성이 급성기나 요양병원하고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이제 복지부 관계자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2010년에
재활병원은 기능 중심이다. 그러니까 질환에 따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기능에 대한 상태를 보고 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팀 접근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환자 맞춤형, 그러니까 환자가 질환이 같고 현재 기능 상태가 똑같다 그래서 환자의 케어 플랜이 똑같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프로블럼 리스트랑 골과 플랜을 짜는 이제 예술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무리 이제 뭐 정체성이나 아니면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사회적 이슈가 없으면 제도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화를 위해서 사회적 이슈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시는 이제 뭐 땡땡땡을 아시나요라는 거를 일단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재활 용민이라는 하는 걸 용어를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사용했던 기사에 있는 그 문구를 사용해서 이슈화를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료 50%를 삭감하니까 환자들이 결국 2달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고 집으로 가는 목표가 아니라 당장 2달 뒤에 석 달 뒤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가 고민되는 그런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 이걸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사회 이슈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슈화는 별로 안 됐고 사실은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급성기 전문병원 제도 내에서 재활병원이 이제 포함되는 어쨌든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재활 전문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10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에 들어갔는데 한 3년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꽃인데 우리를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재활병원은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재활 전문병원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실제로도 시범 사업은 1년 동안 시행을 하고 11년부터 20년까지 9년간 이제 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시범 사업부터 본 사업 1, 2, 3기까지 모두 참여한 유일한 재활 전문 병원이 되었고요. 이제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정말 이름만 주고 수가는 안 주는 상태. 그러니까 여전히 6개월 지나면 그나마 이제 6개월 지나면 50% 삭감하는 정도로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재활 전문병원 제도랑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 설명드리면 재활 전문병원은 10년에 시작해서 20년에 종료가 된 제도여서 지금은 재활 전문병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제 재활 전문병원은 급성기 제도에 대해 포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급성기 재활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들어갔고요. 재활의 특별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나 그것을 촉진시키는 어떤 수가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급성기 수가의 일부가 조금 포함되는 정도였고요.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시범 사업이 시작됐고 20년부터 본 사업 1기가 시작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현재 제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급성기라고 하는 개념보다 급성기에서 회복시키는 회복기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과 재활 전달 체계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굉장히 10년 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고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을 받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그 기관 내에서 재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들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 재활 이용 체계, 재활 전달 체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도식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용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개인한테는 기능 호전과 장애 예방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택복귀한 후에 그 재택복귀한 상태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사회 시스템적으로 제공이 되어야지만 전달 체계가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고령화 사회는 일본이 현재 가장 앞서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속도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고령화 속도를 갖고 있고요. 결국엔 고령자들의 의료비로 인해서 결국 사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고민이었고 그 일본의 고민에서 솔루션으로 제시된 게 회복기 재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재활치료랑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에서 하는 재활치료는 어떤 게 다른가? 결국 환자한테 똑같이 재활치료는 제공하지만 재택복귀율이 올라간다던가 환자가 집으로 가거나 기능이 호전이 더 잘 되는 어떤 재활치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설명드린 건데 어쨌든 전략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고요. 전문가 팀 접근이 필요하고 평가, 치료, 그다음에 최대한의 강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때 이제 환자한테 결국엔 기능 호전과 재택복귀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재택복귀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가 과연 감소하느냐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 어떤 연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부분은 그 각 병원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제가 계산한 거는 뭐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국민 소득과 노인 인구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200병상 병원이 필요하다고 2008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그 병원들이 전부 다 재택 복귀율을 1에서 4% 정도 올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의료비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요건 이제 제가 막무가내 계산한 거죠. 그래서 뭐 전국에 그 정도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2% 4% 정도의 재택 복귀를 높일 수만 있어도 2015년에 4천억 이상, 16년에 4천억 이상, 매년 4천억 이상의, 결국에는 이 사람이 기대여명 동안 약 10년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회수할 수가 있다. 비용 투자해도. 만약 2015년에 역시 또 2%에서 4% 정도 전국에서 환자를 재택 복귀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 그 다음 해부터 또 역시 4천억에서 8천억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뭐 근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 치료하게 되면 이 빨간 선처럼 기능이 낮은 상태로 기대 여명 동안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기능이 좋아진 채를 만들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그 기대 여명 동안 적게 됩니다. 이거를 이 차이만큼을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전 국민한테 이제 결국 그뭐 뇌졸중이 온 환자한테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4천억 이상 된다라고 했던 주장이고요. 다행히 2018년에 그 10년 코호트 연구를 하신 우리 삼성서울병원의 김현희 교수님이 연간 한 4천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셔서 제가 막무가내 계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국에는 뭐 제가 발표한 것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발표했던 많은 내용들이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도움으로 일단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 사업이 17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때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다음에 적절하냐, 효과성이 있냐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완비한 그 병원들 15개를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기존에 치료하던 부분만 결국 포함이 됐습니다. 중추신경계랑 근골격 환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기적 평가를 해야 된다던가 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결국 회복기 재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문서상으로는 도움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실 때 지정과 인증에 대해서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이제 전문 병원은 없어졌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그 재활 의료기관 지정은 복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정을 3년 주기로, 아래 보면 3년 주기로 있는 3년 주기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에 있는 내용은 제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재활 의료기관 인증을 또 먼저 받아야 되는 그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4년 주기로 시행이 되는데, 이건 인증원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인증을 일단 받아야지만 재활 의료기관에 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이건 이제 2020년 전에 이제 복지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결국 재활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옮겨 다닌다. 그게 결국 집으로 가려는 목표가 아니라 다음 병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목표가 이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제도를 만들었고요. 전국에 이제 재활병원이 뭐 16개소가 있다고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 그다음에 고령화 우리나라 수준, 그다음에 국민 소득. 왜냐하면 이게 재활이란 게 그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국민 소득에서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는 이제 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현재는 뭐 급성기 기관이 있고, 저희 같은 재활병원, 급성기 형태의 재활병원이 있고, 그다음 요양병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장기 입원하면서 수가를 받으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탈피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만들겠다,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였고요. 현재 본사업 1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개소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총 45개소가 지정이 됐고, 2기는 22년이나 23년에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올해 아마 이제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사업 1기에서는 기존에보다 이제 질환 대상군이 하나가 늘었는데, 이게 이제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해서 환자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대상이 포함됐는데,
아주 제한적이어서 사실 병원 내에서는 뭐 1% 2%밖에는 사실 대상이 늘어나지 않아서 뭐 큰 어떤 의미 있는 대상군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내년에도 이제 대상군 확대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충족 요건으로는 재활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재활학과, 그다음에 진료량, 그다음에 의료기관 인증, 아까 말씀드린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필수적 구비 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복기 재활 환자 구성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재활병원들이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구조, 재활 의료기관은 됐는데 막상 45개 병원 중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되는 이유가 이 40%, 90%입니다. 일본에서는 회복기 재활 환자가 병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회복기 재활 병원들이 이 40%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 입원 환자를 퇴원시킨다던가 억지로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이유로 이런 게 생기는지는 나중에 슬라이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복기 재활 환자 40%라는 그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면, 이 앞서 있는 중추신경계나 근골격계의 특성 질환들에서 발병 후에 일정 시간 내에 입원을 해야 되고,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후에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달 정도 이내만 회복기 재활 환자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그 40%를 꼭 맞춰야 되는 저희 어떻게 보면 제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수가의 한계입니다. 예. 지정 대상은 병원으로 하고요. 필수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재활학과 전문의 3명 이상.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재활학과 전문의 입원 환자 40명당 1명인데 이게 회복기 재활 환자 40명당 1명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4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마치 보면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병원에 있으면 입원 환자가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다 수술받는 환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100명이 다 수술받는다는 가정하에 정형외과 의사가 몇 명이어야 된다는 구조를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활의료기관에는 회복기 재활 환자가 100%가 입원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인력 구조, 시설 지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문의 관련 이제 지정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병상 기준, 이번에 이제 장비 기준인데 다른 기준들은 사실 뭐 한번 돈을 들여서 장비를 갖춰 놓거나 시설 해 놓으면 상관은 없고요. 요것도 이제 재활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들 중에서 고르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고요.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40%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100명 그 병상의 100%를 다 회복기 환자로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춰 놔라. 그리고 혹시 너희가 이제 재활 치료를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40%는 맞춰야 되겠다. 회복기 재활 환자가 100명이 입원했으면 40%는 입원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죠? 40%는 해야지. 일본은 90%나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복지부 발표 중에서 요 다음 거는 이제 좀 뭐 복잡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질환군을 분류를 했고 그 질환군에다가 환자의 나이, 인지, 그다음에 기능적 수준, 그다음에 근력 수준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환자를 굉장히 세분화하게 많은 구조를 짰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앞에 시범 사업 때부터 재활 의료기관이란 걸 만들기는 만들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제도 자체는 사실 엎을 수 있게끔 데이터를 굉장히 촘촘하게 정부에서 심평해서 취합을 하고 있고, 그 취합을 해서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재활 의료기관의 운영을 함으로써 환자의 재택 포기율이 올라가고 재택 병원의 이제 재원 일수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점검상 사실 현재까지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30분이어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재활병원의 운영과 요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과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뭐 8분 정도 남아서 앞에 설명드린 건 제 경험을 통해서 회복기 재활병원이란 어떤 것이냐, 뭐가 필요하냐, 사회적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보건복지부 지정제도가 3년마다 있는데 올해 지정하는 사업이 있다. 그다음에 재활의료기관을 위해서는 의료관 인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병원 뭐 다들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우셨죠. 뭐 저희도 많이 어려웠지만
항상 누구나 다 자기가 겪은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재활병원이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는 환자가 하루에 밀접 접촉하는 그런 직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병동에서 3교대하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만나는 게 보통 최소한 5접점 이상. 그다음에 환자가 재활 치료 하루에 보통 평균 4시간을 받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30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 8명의 치료사가 접촉을 하게 되고 거기를 이송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 한 명이 15에서 16명 최소한으로 그 정도 접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중에 한 명이 누군가 확진이 됐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자가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뭐 밑에 내용은 결국엔 환자 180명당 직원 수를 비교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 기준으로 180명 병상인데 환자는 사실 140, 150밖에 코로나 때 입원을 안 했지만 직원은 330명이고 요양병원 이제 제가 이제 지인 중에서 180병상 저랑 똑같이 하는 병원에 물어봤더니 환자 직원이 110명. 근데 이제 환자가 몇 명 생겨서 만약에 병원을 셧다운하게 됐을 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랑 재활병원은 다 코호트 시켜 버리거든요. 병원 전체를. 그러면 저희 330명 직원 임금은 특히 치료사 110명 임금은 100명 정도의 임금은 거의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 다 적자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했는데 진짜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요번에 코로나 때 한 번, 뭐 물려 죽을 뻔한 적도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병원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보험 수가 구조상 실제 재활병원을 운영할 때는 다 뇌병변 환자들로 인해 치료를 하는 걸로 이제 병원이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요게 2021년에 발표한 20년 기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그 뇌졸중 환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줄은 게 아닙니다. 뇌졸중 환자의 발생률은 대학병원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뭐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듯하고 하는데 현재는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환자가 치료받는다던가 골든타임 이후에 온 환자들도 상당한 치료법이 많이 생기면서 그 사망하는 확률이 그 사망률이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체감하는 건데 16년간 외부에서 오는 뇌졸중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재활병원이 뇌졸중 환자를 주로 치료해서 운영되는 병원인데 거기에 수가가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수가에 해당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0%라고 하는 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입원 환자의 인력 기준, 그다음에 장비 모든 거는 100% 환자를 다 회복기 재활 환자로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다 갖춥니다. 아까 이제 수술 환자로 말씀드린 정형외과 의사 저희 병원은 재활학과 전문의 6명인데 재활학과 그 우리 수술하시는 분을 6명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실제로 입원 환자의 40%만 수술 수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는 병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회복기 재활을 지정은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전문의 숫자를 줄인다던가 시석 인력 기준을 감퇴시키면 아까 이제 나라에서 심평을 해서 전화해서 원장님 못 맞추셨는데 이러다가 탈락되시거나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연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40%를 안 맞추고 싶어서 안 맞추는 게 아니라 100%가 환자가 와도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40%랑 일본의 90%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일본에는 재활 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양원이나 집에 가거나 뭐 요양병원 가기 전에 이 환자가 호전 가능성이 있으면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먼저 받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게 다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전달 체계가 없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그대로 반영한 대로 태어나는 시점에 환자가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이나 어떤 재활병원이나 이제 비교 뭐 이런 어디가 가라고 얘기하는 거 없이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 그 태어나는 환자들한테 어느 병원으로 가나 알아봤더니 뭐 8, 90%가 요양병원을 가고 10% 정도 이상이 재활의료기관을 간다고 해서 전국에 45개는 지정해 놨지만 실제로 환자가 유입되는 구조는 안 만들어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에서 급성기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보내는 걸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거의 잘 안 보내주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다 요양병원에 요양원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하에서 결국
100명을 치료할 수 있지만 40명만 치료하면서 40명분의 그 수가만 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실제 기사로도 뭐 재활의료기관 그만두고 싶다. 이건 저는 마음속에만 있었지 이걸 바깥으로 발설한 적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다른 병원 원장님이 아마 얘기하신 것 같고요. 재활의료기관의 두 번째 위기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16년 전에 처음에 병원만 잘해주면 환자가 재택복귀가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환자가 잘 돌아가려 그러면 사실은 사회에서 받아주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집으로 가는 시점에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던가 납병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뭐 방문 재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활성화돼 있다던가 보건소에서 CBR이라 해서 지역사회 재활이라는 걸 활성화시켜 주다던가 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편리성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보내는 건 그 환자가 집에 가서 기능 유지가 안 돼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던가 다시 재활병원으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재택복귀율만 하는 거는 저희로서도 좀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위기고요.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과연 제가 리스크 테이킹한 부분에 대한 리워드가 적절했는가 생각해 보면 뭐 경제적으로는 제가 보상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재활학과 전문의로서 이제 저희 병원 내에서나 사회 시스템 내에서 회복기 재활이라고 하는 이상을 조금 마련해 가는 데 대한 어떤 보람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저는 이제 회복기 재활의 이상과 현실을 줄타기하는 중이고 뭐 저희 병원 내에서 다양한 이제 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수가는 별로 없지만 뭐 다양한 장비들 뭐 누워 있는 환자나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환자 또는 이제 걷기는 시작했지만 중심을 잘 못 잡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로봇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결국 이제 밸런스가 아주 안 좋은 환자들한테 채워서 이제 운동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또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게 뭐 수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사회 보행 환경을 이제 모의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 30m 거리를 바깥에서 만날 수 있는 경사나 아니면 뭐 돌짝밭, 뭐 자갈밭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집에서 만나는 환경을 그대로 세팅해 놓고 뭐 변기, 뭐 세수한다던가 음식을 만든다던가 이런 걸 일상생활 동작 훈련하는 장비를 하고 퇴원 시기에 맞춰서 주택에 어떤 이제 물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를 1년에 뭐 몇 명 지정해서 하는 거지만 집안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